양안 갈등, 센카쿠 열도 분쟁, 남중국해 분쟁 등 동아시아 해양 분쟁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덩샤오핑 시절 도광영해는 어디로 가고 이빨을 드러내며 우리에게는 트러블 메이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체 왜 이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원인을 시진핑이 주장한 중국몽에서 찾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이라는 슬로건을 위해 분쟁을 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중국몽 때문만은 아닙니다. 중국은 치밀한 전략 하에 움직이고 있으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회색지대 전략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 중국은 1949년 건국 이후 오랜 기간 대륙 중심 국가의 성격을 가졌으며 해양을 활용한 국가 발전 전략 수립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 지도부는 해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군사 및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다를 통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였으니 해상 교통로가 적에게 차단당하는 것은 생명선이 잘리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은 2012년부터 국가 대전략 차원에서 해양 강국 건설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방하면서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서해로도 본격적인 해양 진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2019년부터는 해군 전략을 근해 방어에서 원위 방위로 변경하였죠. 근해는 말 그대로 중국 대륙 바로 앞바다인 영해선을 방어하는 정도라면 원해는 그 너머 넓은 바다로 동중국해나 서해, 필리핀해까지 자신들의 영향력을 투사하겠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군함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지금은 해자대와 한국 해군이 합친 군함 배수량보다 많은 배수량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미국과 직접적으로 싸우기 전에 한국과 일본부터 압박할 계획인 거죠.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주변국을 압박할까요? 단순히 군사력만 앞세워 힘의 논리로만 압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그건 중국에 매우 불리한 전략입니다.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서해에서 단순히 무력만 앞세운다면 주변국들이 연합해 자신들을 공격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중국은 분쟁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1대1로 맞붙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회색지대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색지대 전략이란 정규 군사력의 직접적인 사용은 아니나 비대칭적 또는 애매모호한 방식과 수단을 활용하여 상대 국가의 대응을 무력화 내지 좌절시키면서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단계를 나누어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분쟁 해역 주변을 자신들의 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논리적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죠. 상대국은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으니 외교적으로 항의를 합니다. 그렇게 항의하면 이번엔 해당 해역에 중국 어선이나 정찰선들이 찾아옵니다. 중국 정부가 이 해역을 자신들의 바다라고 이야기했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 영해에서 합법적인 해양 활동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말하죠. 문제는 이들이 표면상으로는 민간 어선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민간 어선을 단속하는 건 군이 아니라 해경이기 때문이죠. 당사국 해경이 나와 대응을 하지만 이 어선들은 애초에 고기잡이가 목적이 아니라 해경과 대치하는 게 목적이라 해경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해경이 이곳은 우리 영해이며 귀선은 현재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중국의 영해에서 합법적인 조업활동을 하고 있다 라며 주장하죠. 그게 논리적이든 논리적이지 않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서로 주장하며 대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죠. 이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고 중국 어선들과 해경이 대치하면 주변국이 보기에 이 해역은 분쟁이 잦은 지역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고 주변국이 함부로 끼어들기도 힘듭니다. 결국 1대1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중국 정부도 중국 어선들 편을 들며 압박하면서 실효적 지배력의 균열을 만드는 거죠. 결국 해경만으로 상대할 순 없고 더 이상 중국 어선의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 판단해 해군을 투입한다면 중국도 자국민을 보호한다 라는 명목으로 해군을 투입해 대치하게 되는데 이때 전투함뿐만 아니라 구조함, 정보함, 호위함, 항공기 등 다양한 군함들을 진입시켜 자국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단호히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과시합니다. 여기서 만약 극한 대치 끝에 발포를 하게 된다면
곧바로 국지전이 발생하게 되고 상대국이 국지전에서 승리해 중국 해군을 밀어낸다면야 시루 지배력을 회복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 전투에서 패배한다면 그대로 시루 지배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중국이 해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회색지대 전략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1988년에 남중국해에서 베트남과의 분쟁인 스프레틀리 군도 해전이 이런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지역은 독립 후 베트남이 시루 지배하고 있던 지역이었는데 중국이 이 군도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자 이 섬의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군인들을 투입하며 군사훈련을 하였는데 중국은 이곳은 자신들의 영토라며 항의 끝에 베트남군을 50명 이상 사살하고 현재까지 중국이 스프레틀리 군도를 지배하고 있죠. 이런 회색지대 전략을 정리하면 크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우기기 단계. 어떤 명목을 들이대서라도 해당 해역의 주권을 주장하며 마치 국제적으로는 두 나라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치되고 있다는 듯이 연출해 해역을 분쟁 지역화합니다. 둘째, 간보기 단계. 분쟁 지역화 되었으니 어선 등을 투입해 상대국이 어떻게 나올지 간을 보는 단계입니다. 만약 상대국이 자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한다면 이에 맞춰 군 병력을 투입해 분쟁 지역에서 갈등을 더욱 키우는 거죠. 셋째, 안정화 단계입니다. 분쟁 지역의 극한 대립으로 이어지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상대가 꼬리를 내리게 되면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이야기하며 실질적인 시루 지배를 하는 거죠. 이렇듯 회색지대 전략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해상 민병대가 편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선들이 일명 벌떼 전술로서 200에서 300여 척의 어선 군집을 이루어 센카쿠 열도에 출현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현재는 중국 해경선 활동이 단순히 일본의 센카쿠 열도 진입에 그치지 않고 일본 어선에 대한 조업 단속 활동까지 나서고 있죠. 그리고 난 뒤 센카쿠 열도를 자국의 핵심 이익 범주로 포함시켜 사실상 분쟁 지역화를 시도합니다. 실제로 벌떼 전술을 하던 같은 해에 센카쿠 열도의 접속 수역을 침범하여 자위대 함정과 2시간여 대치를 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이후 매년 전투함 뿐만 아니라 구조함, 정보함, 호위함 등 다양한 군함들을 센카쿠 열도에 진입시키고 있죠. 이외에도 대만과의 갈등, 동중국해에서의 갈등 등이 바로 회색지대 전략에 근거한 의도된 갈등 상태를 만들어 해역 주변 전체에 주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근해는 안전할까요? 당연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서해 및 이어도 일대 해역에서 합의되지 않은 해안 경계가 있고 이 빈틈을 이용해 위와 같은 회색지대 전략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죠. 먼저 중국은 우리나라와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획정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등거리 및 중간선 원칙을 대신해 형평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등거리 및 중간선 원칙은 두 나라가 인접할 때 영해 경계 획정을 위한 국제적 방식인데 중국은 당사국의 해안선 길이와 국토 면적 그리고 인구수를 고려한다는 형평의 원칙을 일방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동경 124도선을 자국 해군의 해상 작전 구역으로 일방적으로 선언하여 서해 전체 해역의 약 70%를 작전 구역으로 편입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분 쌓기용으로 한중 잠정 조치 수역 내에 부표와 구조물을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전 소개한 회색지대 전략으로 우리 관할 해역 내로 진입과 함께 관할 해역 내의 활동을 일상화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이러다 문제 생기면 예전부터 관례적으로 묵인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서 왜 그러냐는 식으로 나올 목적인 거죠. 중국 어선들이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이유도 사실상 중국의 이런 회색지대 전략을 목적으로 중국 정부가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중국 어선은 우리 관할 해역의 진입 횟수를 점차 증가시키며 진입의 일상화를 달성했습니다. 반면 중국 해군은 우리 해군의 동경 124도선 밖에서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밀착 감시하며 즉시 나갈 것을 경고하며 우리 해군의 행동을 제약하는 시도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독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는 자신들 땅이라고 시비를 걸며 분쟁 지역화시키려는 시도를 할 때 우리는 국제적으로 시루 지배 중이라는 사실을 계속 견지하며 국제 여론전에서도 현재 시루 지배 중인 한국 고유의 영토다 라는 사실을 계속 관철시키고 있지요. 또한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강조하여 일본이 우리 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우기고 있다는 걸 모든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가끔씩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할 때 이제는 일일이 반응도 하지 않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은 쿨타임이 돌면 항상 저러는구나 정도 생각하고 말죠. 즉 국제 질서와 규칙에 부합하는 논리와 명목을 가진 채 우리 주장을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회색시대 전략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디폴트 값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쟤네들 왜 저래? 가 아니라 아, 쟤네들 회색지대 전략을 써서 저러는구나 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식하에 우리 해군은 국제 질서와 규칙을 지키라는 의미로 중국의 한반도 근해 해양 영역 확장을 저지시켜 우리의 해양 관할권을 지키는 것을 대응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해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다행인 점은 중국 해군은 분산되어 있으며 우리가 상정할 상황은 국지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만약 상황이 발생 시에 대치하는 병력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해군 건함 계획은 계획대로 실행하되 건조 예산을 좀 더 투입해 전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KDDX 사업이 6척을 건조할 예정인데 9척 혹은 12척까지 건조하거나 충남급 호위함의 건조를 6척에서 9척까지 늘리는 방식으로 말이지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와서 중국 해군과 격차가 너무 벌어졌는데 한국 해군이 어떻게 막을 수 있냐? 북한을 관리하는 게 먼저다 라고 말이죠. 물론 중국의 부상은 현실이며 격차는 매우 심합니다. 하지만 서해가 비교적 조용한 이유는 중국의 관심이 동중국해나 대만이라 여기에 집중해서 그런 것 뿐이지 조금만 타겟이 바뀌면 우리나라도 대만과 같은 압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지원을 빼면 사실상 북한은 식물 정부나 마찬가지인 수준에서 북한만 바라본다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북한을 관리하기 위해 쌓아 올린 경제력은 바다를 통한 무역에서 나온다는 걸 생각하면 북한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해양 안보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필요가 있죠. 손원일 제독은 국가 건설에 무엇보다 해군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북한의 도발 때문에 육군에 취중해 있지만 한국은 사실상 섬나라입니다.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해양 안보에 대해 인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오늘날 우리들은 해양 안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 게 현실이며 안보와 관련된 포커스를 모두 한반도와 북한에만 집중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시선은 한반도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아닌 동아시아 전체로 확장해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